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관학교 국어 영역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국어과 강사 조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강에 거쳐서 이거 45문제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론을 가르쳐 드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해설 강의이다 보니까 일단 좀 쉬운 문제는 그냥 탁탁 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요. 좀 중요하거나 오답이 많았거나 아니면은 다시 기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일단 문학 부분에서는 거의 기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출제가 되었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도 지문이 그닥 길지 않게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 영역에 거쳐서 전반적으로 다 다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들, 그런 체계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회전이 빨리빨리 되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선생님하고 자세히 다뤄보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자, 1에서 3번까지 문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A형에만 나온 문제였죠. 근데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 문제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청중 분석에 따른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죠. 일단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왼쪽 오른쪽을 같이 봐야 되는데, 1번 볼게요. 낙서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청중 분석을 하고 필자가 이 글을 썼다는 건데, 발표 전략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친근감을 형성하고 공감의 폭을 넓힌다 라고 했고요. 이건 맞고요. 답이 2번이었죠. 낙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낙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역시 필자 역시 낙서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전략을 짰었냐면 낙서의 부정적인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고 그래피티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라고 되었는데, 부정적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지까지는 않았죠. 부정적인 것도 사실 맞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피티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우리 거꾸로 한번 볼까요? 5번부터 미음. 저는 이러한 시도들이 삭막한 도심 공간에 숨통을 틔워줄 거리예술, 공공미술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 그랬는데 5번 볼게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우리 끝부터 읽었으니까 발표를 마무리하며 전망을 덧붙이고 있다. 자, 공공미술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망을 덧붙인 거 맞겠죠. 리을 볼게요. 상상만으로도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리을 볼게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거기까진 맞죠?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상만 해도 해방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의문문 형식을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긁거나 그리는 행위는 그 연원이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거 본문 중간쯤에서 확인 가능했었고요. 그래피티가 자유로운 정신을 상실한 것이 문제로군이 아니라 그래피티를 통해서 자유로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갔네요.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B형하고 공통 문제예요. 공통 문제는 좀 더 천천히 짚고 넘어갈게요. B형을 응시했던 학생들도 공통 문제는 A형에서만 다루고 말거든요. 그래서 자, 4, 5번은 A, B형 공통 문제였다는 거. 자, 4번 문제로 가서 바로 볼게요.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같이 볼게요. 설득 전략은 화자, 청자, 메시지의 구성 요소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A에서는 화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B는 청자, 그 다음에 C에서는 메시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말을 하는 사람이 화자겠죠? 이 화자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청자에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화자가 지금 기호 A였고요. 청자가 기호 B,
메시지가 기호 C로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1번 민규가 5번째 참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A 측면에서 자, 민규가 언급했대요. 자, 말하는 자가 바로 화자라고 했으니까 A 측면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맞겠죠? 2번 민규가 김땡땡 선생님도 참석하실 것임을 언급한 것은 A의 측면에서 자, 일단 뭐 민규가 언급했다니까 맞나 하고 볼까요? A의 측면에서 화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자, 민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김땡땡 선생님도 참석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해보자 라고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박스 안에 보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설득이라는 단어가 바로 제시된 제일 서두에 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화자인 민규는 청자인 데레레랭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땡땡 선생님도 참석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봐야지 옳겠네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의 측면에서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청자의 측면에서 얘네를 설득하기 위해서니까 청자의 측면에서 그 청자의 관심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땡땡 선생님의 참석 여부를 이야기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앞페이지까지 넘어갈 거 없이 그냥 6페이지에 있는 경화 얘기부터 볼까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러나 저러나 너흰 방학 때 다른 계획은 없니? 난 벌써부터 해야 할 공부 때문에 걱정이다 라 그랬는데 리을 볼게요. 화제를 새로운 화제로 전환하고 있다 라 그랬는데 자, 전환이라는 말이 나왔죠? 전환.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전환의 접속사로 쓰는 것은 그런데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근데 그러나 저러나 라고 했다는 것은 앞에 말은 일단 접고 다른 화제로 얘기를 하는 거. 전환의 접속사로 쓴 거 맞죠? 그 다음에 그러게 말이야. 나도 밀린 공부랑 과제물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다 그렇지 뭐. 그건 그렇고 그럼 영화 토론 같이 하기로 한 거다 라고 했어요. 그건 그렇고 라고 한 것도 역시 앞에 말은 일단 접어두고 그래 우리 공부할 거 많아. 그래 그 인정 그건 됐고 근데 우리 앞으로 하기로 한 거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거 딱 여기서 끊고 전환시키고 뒤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상대방의 말을 인정한 후에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위클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이건 완전 기본 문제였죠. 작문의 특성 뭐 필기 안 해드려도 뭐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그리고 뭐 사고력 증진의 과정이다. 그 다음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가나 다를 주고서 문제를 내는 거는 뭐 여러분들 시험뿐만 아니라 뭐 수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가나 다를 죄다 보고 나서 문제 선택지 1번을 보려고 하면 가 이미 까먹고 나도 까먹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읽고 시간만 다 잡고 가죠. 이럴 때는요. 일단 가를 먼저 읽으시고 지금 선택지 1번을 보니까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다시 읽으시고 선택지 2번을 보니까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시켜서 푸신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번 가를 활용해서 둘째 단락에서 학생들이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랬는데 가 보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학과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책 읽기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유까지 다 들고 있네요.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가는 지금 대충 봤으니까 다를 좀 볼게요. 독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서 내용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면서 독서가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독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성인의 약 70%가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가정 및 직장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독서 습관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독서 활동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거랑 두 개를 활용해서 셋째 단락에서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통해. 자, 우리 지금 가와 다를 다 봤는데 아침 독서 시간 운영 요런 얘기는 일단 지금 나오지 않았었고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나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넘어왔지만 나에서 보니까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했느냐 했을 때 도움이 됐느냐 얘기는 나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한 학생이 보기에 따라 윗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생이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을 밝히자. 자, 동의해야 돼요. 그럼 제안과 관련하여 자, 이런 거 넘어가기 쉽죠, 여러분들. 자, 제안과 관련해서라고 하셔야 돼요.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하자. 자, 그러면 우리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5번. 아침 독서 시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 자, 수긍합니다에다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동의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었네요. 동의를 충족했어요. 그렇지만 자율학습 대신 아침 독서를 하자는 제안은 자, 제안은에다 밑줄 치셔야겠죠? 학생 대의원 회의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의 생각일 뿐 우리들 모두의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 모두의 의견이 아닐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뭐라고 써야 돼? 자, 문제점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학급회의를 통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대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9번에서 10번 문제는 공통 문제죠. A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웠어요. 뭐 어디 공공장소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기를 데리고 왔고 근데 아기가 갑자기 거기서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큰일을 보고 근데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게 거기서 그걸 뒤처리를 하려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줬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필자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보고 그 아저씨를 욕하고 끝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9번 볼게요. 사건을 새롭게 해석한다. 아저씨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라고 했고요.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래요. 현재형 종결 표현과 동작 묘사를 통해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한다. 자, 현재형 종결 표현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 군데. 뭐 수요실로 가겠지? 응가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현재형 표현을 하고 있고요. 동작 묘사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다음 비유법을 사용한다라 그랬는데 비유법은 앞장에 보시면 9페이지에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이라 그랬는데 자, 마치라는 말과 때레랭 처럼이란 말 두 개를 다 써가지고 얘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비유법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 성찰한 내용을 제시한다. 성찰이라는 거는 뭐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반성해본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 4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에도 밑줄 한번 칠까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얘기를 끌어내자면 아기 전용 공간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빠들도 아기를 데리고 뭐 갔을 때 기저귀 교환대나 이런 데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면 효과가 어쩔지에 대한 구체적 몇 프로의 뭐 아빠들 중에 몇 프로가 더 육아에 전담을 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구체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10번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부터 볼까요? 자, 요런 거를 볼 때는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관계이기 때문에 그 앞문장부터 봐줘야 되겠죠? 어느새 아기 응가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한다. 울음 끝에 이를 보고 만 것이다.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겠지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라는 소리인데 뒤에 볼게요.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보다는 여긴 뭐가 더 어울릴까요? 지금 여기서 한편으로 고쳐 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한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낫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차라리 그러나라든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게 나을 텐데 가장 적절히 쓰려면 그러나겠죠. 자, 그러나의 접속어는 역접의 관계잖아요. 역접. 앞에서 마이너스를 얘기를 했으면 뒤에서 플러스를 얘기를 하고 앞에서 뭐 단점을 얘기했다면 장점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역접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예상을 했을 때 어쨌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해야 되겠죠. 한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전환의 접속어로도 쓰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부터가 문법 문제거든요. 우리 문법 문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의문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문 변동, 의문 얘기는요. 어떤 문법서든 1장에 바로 드러나 있죠. 의문에 대한 정의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의문의 변동 4가지 있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일단 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보면 1번 첫 번째 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축약, 탈락, 4번째 첨가 이렇게 있죠. 자, 볼까요? 지금 요거랑 선생님 계속 쓰고 있던 요거랑 뭐 지금 이 펜이랑 있다고 칩시다. 얘가 있던 자리에 얘가 없어지고 얘가 왔어요. 그럼 뭐겠어요? 교체죠. 축약은 이 2개가 있었는데 얘네 둘이서 막 이렇게 돼서 갑자기 다른 게 태어났다. 이게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축약이겠죠. 그 다음에 탈락은 2개가 있었는데 하나 없어져. 그럼 하나 그대로 있는 거 탈락이겠죠. 첨가는 얘만 있었는데 얘가 들어오는 건 첨가겠죠. 이 원리가 되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것만치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훨씬 수월하고요. 의문의 변동 자체를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에는 이 교체 안에 들어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그다음에 뭐 국외음화 이런 것들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였다면 이번에 나온 문제는 그것들 상관없이 그것들이 교체냐 축약이냐 탈락이냐 첨가냐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방금 유치하게 설명드렸던 것을 그 원리를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어쨌거나 지금 박스 안에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번 밭이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지 하나 먼저 예를 볼까요? 밭이랑 얘 자, 꺽쇠 안에 들어가는 거는 발음 끼우죠. 일단 티읕이 받침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요 부분에서 지금 들어간 의문의 변동은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면 다시 말하면 얘는 1번이 들어간 거예요. 교체니까 1번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밭리랑이 되겠죠? 어떤 의문의 변동에 의해서 첨가에 의해서 왜냐하면 밭이랑 같은 경우는 2개의 합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자음으로 끝나고 티읕이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을 하는 말일 때는 니은이 첨가된다라는 첨가, 니은 첨가 규칙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반리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보면 디귿과 니은 2개 자음이 충돌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리랑이 되죠. 자, 니은으로 변했네요. 이거는 비음이죠. 비음하는 다시 말하면 1번 교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어쨌거나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자, 늦여름 한번 볼까요? 선택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먼저 볼게요. 늦여름이 발음될 때는 지읒이 탈락하면서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탈락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첨가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탈락 요 2개가 들어가나 어디 한번 봅시다. 늦여름 얘는 일단 지읒이니까 디귿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교체죠. 정확히 말하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일단 교체가 될 것이고요. 얘 다시 이렇게 찢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늦여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첨가가 되겠죠. 니은 첨가가. 그리고 디귿하고 니은하고 붙어서 얘는 는, 여, 름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 비음아 얘랑 똑같죠? 요게 들어가겠죠. 교체가. 그래서 지금 보면 탈락 같은 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이. 자, 11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12번도 볼게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구별하라 그랬는데 자, 용언이라고 하면 뭐죠?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죠. 근데 그 용언을 두 개로 찢어낼 수 있는 걸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두 개의 용언이 보조적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는가. 자, 연결 어미. 자, 연결 어미 뭐 이런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어미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용언은 어감 플러스 어미로 되어 있으니까 어미인데 연결해주는 어미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어져 있는가를 먼저 볼게요. 찢어버려라 해서 원래는 찢다가 기본형이죠. 찢단데 찢어로 했으니까 뒤에 버려라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가 있으니까 얘 맞고요. 읽고 싶다. 읽다가 기본형이죠. 고 맞고요. 가다가 기본형인데 가서라고 했고요. 먹다가 기본형인데 먹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맞네요. 그럼 일단 얘 쪽으로 화살표 내려오시면 앞에 용어를 생략한 문장이 성립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종이는 휴지통에 잘 버려라. 돼요? 되죠? 그 다음에 나도 책을 많이 씹다. 말 안 되죠? 그 다음에 잠은 집에서 자야지 말 되죠. 그것만 좀 더 보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자 하면 그것만 좀 더 보자 하면 책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앞에 말을 보면 먹어보자니까 먹다를 빼버리고 나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예 행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얘도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B, D를 나타낸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갈게요.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나왔죠. 자, 문장은 크게 나누면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고요. 겹문장은 다시 얘기하면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안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대등적으로, 종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요. 기억, 오늘은 날씨가 아주 덥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날씨가 아주 덥다. 날씨가가 주어고요. 덥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럼 일단 그거는 하나의 절이에요.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근데 이걸 보면 앞에 주어를 고려할 때 아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라 그랬는데 자, 오늘은 덥다라고만 해서 볼게요. 오늘은 덥다. 그럼 말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은 덥긴 날씨는 더운 건데 만약 습도는 높다. 될 수도 있는 거고 덥다가 오늘에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더운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서술절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3번 볼까요? 디귿.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라 그랬는데 이건 좀 써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땀을 닦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아는 문장과 공통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어 역할하는 관형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에 흐르는 요게 밑줄이고 지금 보면요. 그는 이 전체의 주어가 되게 돼요. 그는 땀을 닦다가 전체의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요게 절이라는 거, 삽입된 절이라는 건데 이마에 흐르다가 되겠죠. 얘 기본형으로 쓰자면 흐르다가 또 작은 서술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뭐가 흐르냐면 땀이 흐르다예요. 땀이 흐르다. 얘가 주어가 되겠죠. 큰 주어는 주어 서술어라고 다 썼고요. 작은 주어는 그냥 한 글자씩만 썼어요. 자, 땀이 흐르다. 그는 닦았다. 이거를 안에 삽입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선 지금 선택지에서는 공통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땀이 공통 주어는 아니었죠. 여기서의 주어는 얘고 여기서의 주어는 얘인데 공통 주어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공통 문제죠. 이르다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의 사전을 찾아서 정리했다라고 했는데요. 요즘 사전식 문제에 은근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전을 보는 법을 일단 알려드리면 이르다 해놓고 위에 첨자로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르다 첨자로 또 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기역부터 해서 미음까지 뭐 쭈루룩 있네요. 자 보시면 얘 해놓고 뜻을 두 개를 써놓고 나서는 그럼 밑에다 더 쓰면 되지. 왜 이 첨자 이를 쓸까?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얘네가 소리만 똑같이 다른 소리다, 다른 단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동음, 이, 의, 어라 그러죠. 같을 동, 소리음, 소리는 같지만 다를 이, 의, 뜻의는 다르다. 뜻은 다른 소리라는 말이다라는 소리예요. 요거 두 개는. 그러면 요거 안에 있는 얘네들은 또 뭘까요? 요거의 관계, 여기에 있는 요런 것들의 관계는
다의 어라는 소리예요. 뜻이 여러 개다. 이게 이렇게 된 단어는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인다라는 그런 소리였죠. 그래서 동음이의 관계인지 다이어의 관계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에 보시면 이렇게 놓고 때르랭 에, 그다음 여기도 에, 그다음 밑에 보면 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르다라는 건 어디에 이르다라고 같이 쓴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필수 성분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디에 이르다라는 소리를 써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누구에게 뭐뭇을 이르다 라고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필수 성분이 여기는 요게 필요하고 여기는 이것까지 다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자, 높임 표현은 일단 주체, 상대, 객체 높임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객체 높임에서도 객체 높임이 상대 높임이 좀 어렵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상대 높임은 일단 격식체, 그다음 비격식체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비격식체만 일단 좀 외워볼게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해유체가 있고 해체가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해체가 바로 반말. 그래서 그건 두루 낮춰서 쓰는 거. 반말이니까 두루두루에게 낮춰 쓰는 말이니까 두루 낮춤. 그러면 그 해체 반말 말고 해유체라고 있는 비격식체에 있는 해유체는 두루 높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격식체에 있는 것은 뭐 아주 높임, 예사 높임, 뭐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두루라는 말은 비격식체에서만 쓴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5번의 미음 보세요. 화자인 장모는 사유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적으로 낮춰 말하기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이라 그랬는데 일단 뭐 두루 높임이라 해서 비격식체를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계체 명령의 어미. 근데 하계체는 우리 아까 비격식체 얘기할 때 없었죠? 해유체하고 해체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네요. 15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16번부터 18번까지 우리 비문학 지문을 하나 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지문을 다 읽었다가는 우리 시간 안에 오늘 해설 강의 다 못 끝내니까 일단 중요한 문제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서 보는 방식으로 할게요. 16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 언어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언어와 방언을 명료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라고 첫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는 얘네들을 쉽게 구별하지 못해서 코드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세계 많은 언어학자들은 언어나 방언 대신 코드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4번 볼게요. 대부분의 화자들은 담화 구성 성분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자 담화 구성 성분상의 변화가 있다 없다 이거를 뭐 외적인 동기다 내적인 동기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상황적 코드 전환을 한다라 그랬는데 상황적 코드 전환은 언제 한다 그랬냐면 외적 동기가 있을 시에 상황적 코드 변화를 한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앞에서 말해서 뭐라 그랬냐면 담화 구성 성분상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 그랬는데 전환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일단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고요. 17번 볼게요. 이 표를 보고 이게 뭐야 막 이랬을 텐데 일단 이 표를 보면요. 여러분들 가장 흔히 하는 것들은 선택의 출발점에서 양쪽으로 쭉 내려오죠. 육지사람, 제주사람, 육지사람에서 또 쭉 내려오죠.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뭐가 뭔지 막 머릿속에 헷갈리죠. 자, 이럴 때는 먼저 큰 틀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큰 틀을 보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보셨어야 되겠죠. 점점으로 이렇게 박스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보다 먼저 보셨어야죠. 그쵸? 이게 4개가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개에 맞춰서 가로로 되어 있고 이게 세로로만 정렬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죠? 가로로도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자 보면 상대방의 지역 정체성 에 대해서 뭐 제주 사람이 쭈루루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성, 사회적 거리,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분류 기준을 가지고 육지 사람이냐 제주 사람이냐 나누고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나누고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럼 보시면 답 3번 4개의 담화 고려 요소 중 상대와의 사회적 지위 관계가 마지막에 고려하네요. 제일 먼저 고려하는 건 땡. 그쵸?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자, 18번 윗글을 읽은 독자가 기억의 상황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우크라이나의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뭐 크림반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어떤 나라에서 언어를 채택을 할 때 그
나라 내부적인 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부터 21번까지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 좀 어려웠죠? 이 지문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3개밖에 안 됐었는데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얘는 지문을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인간의 색 지각 과정은 이라 그랬어요. 일단 3개 인간의 색 지각 과정은 망막의 추상체에서 시작된다. 자, 이거의 과정은 추상체라는 것에서부터 일단 시작이 된대요. 추상체는 감광 색소에 따라 L, M, S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추상체가 나뉜다니까 우리도 나눠보죠. L, M, 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L 추상체는 빛의 스펙트럼 중 적색에 가장 가까운 장파장에서 자 얘는요 적색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죠. 적색에 그 다음에 장파장에서 그 다음에 M 추상체는 녹색에 가까운 중파장에서 S 추상체는 청색에 가까운 단파장에서 빛을 최대로 흡수하고 주변 파장으로 갈수록 빛 흡수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자, 요런 것들에서 최대로 흡수한대요. 추상체가 빛을 흡수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흥분하여 신호를 방출할 때 우리는 빛을 지각할 수 있다. 자, 얘네가 흥분해서 신호를 방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때 지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컨대 황색은 L, M 추상체가 크게 흥분하고 황색은 L하고 M, 적색하고 녹색이 섞여 있나 봐요. 그쵸? 그 다음에 S 추상체가 조금 흥분할 때 지각되는 색이다. 반대로 청색은 S 추상체가 크게 흥분하고 청색이니까 S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흥분할 때 지각되는 색이다. 세 개의 추상체가 모두 강하게 흥분할 때는 백색이 된대요. 자, 요 한번 써놔볼까요? L, M, S가 모두 강하게 얘네가 반응을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백색이 된대요. 백색이 지각이 되는데 이는 청색빛과 황색빛이 겹쳤을 때 백색광이 지각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대요. LMS 추상체의 발견은 정녹청 3원색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자, 이 추상체 이론은 뭘 뒷받침해 주고 있냐면 3원색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3원색 이론은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경우 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달린 3개의 광원만 있으면 자, 여기서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되나 봐요. 자, 3개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이론은 인간에게 빛을 지각하는 3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색상이 빛의 파장에 내재한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자, 얘네가 이제 알려준 게 지금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빛을 지각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는 색상이 빛의 파장에 내재한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라는 것 2가지를 알려주었대네요. 1가지와 2가지를 알려줬어요. 시간상 이건 생략하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색지각의 다음 단계는 망막에 분포된 신경절 세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라 그랬는데 요거 다음에는 이제 신경절 세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00만 개의 신경절 세포들은 700만 개의 추상체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수렴해서 자, 이 추상체에서 나온 거를 얘네가 수렴해서 기초적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산이 가능한 것은 추상체에서 뇌로 이르는 수직적 경로와 각 요소들마다 그것을 연결하는 수평적 연결이 더해져서 자, 얘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어려운 말들 계속 나오죠. 수직적 경로 여기에다가 뭐 수평적 경로까지 이거까지 다 더해져가지고
일종의 회로를 구성을 하기 때문이래요. 수평적 연결은 요거는 수직적 연결을 따라 흐르는 전기 신호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합선해서 흥분시키기도 하며 감산하여 억제시키기도 한다. 자, 얘가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소리였어요. 이 회로들의 기능은 대립과정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자, 아까 여기서는 삼원색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대립과정 이론. 대립과정 이론. 일찍이 실험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착시 현상을 관찰하였다. 적색 물체를 오랫동안 응시한 후 흰색 배경을 바라보면 녹색 잔상이 남는 착시 현상이 생기고 그 반대로의 착시 현상도 생기며 청색과 황색의 조합에서도 그러했다. 이러한 실험에서 주어진 색이 사라졌을 때 나타난 잔상의 색은 억제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설명됐고 이는 적색과 녹색에 대한 지각과 쭈루루루룩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 이 회로 그림을 놓고 황색빛이 눈에 들어올 때 Y 플러스 B 마이너 회로의 반응을 살펴보자. 앞서 설명했듯 황색은 L 추상체와 M 추상체를 크게 흥분시키고 이거 아까 요 추상체 얘기할 때 했던 얘기죠. 요거 두 개를 크게 흥분시키고 얘는 조금 그죠? 그 결과 LM 추상체에 모인 큰 전기 자극이 흥분성 연결을 통해서 더해지고 S 추상체에서 발생한 작은 전기 자극이 억제성 연결을 통해서 감해져서 최종적으로 흥분성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세포 회로들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에 대해 서로 다른 신호의 조합을 만들어서 뇌로 보내게 된다. 그래서 우린 색을 지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9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색상은 빛의 파장이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이거 아까 여기 있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거였고요. 그다음 우리 4번 가볼까요?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빛의 조합이 아니라 3개였죠? 그래서 답이 4번. 20번을 한번 볼게요. 기억. 생체 눈의 구조와 기능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인공 눈 어쩌고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면서 생체 눈의 구조와 기능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 그랬는데 자, 1번 개별 센서들의 신호를 연산하는 회로를 만들어 감광장치에 넣는다. 자, 개별 센서들이 다 이렇게 해서 뇌로 가야지 지각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일 거고요. 5번 눈의 추상체 개수만큼 RGB 센서를 확보하는 이를 1대1로 뇌에 연결한다. 자, 1대1로 연결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자,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또 수직적으로 합산하기도 하고 뭐 억제하기도 하고라 그랬지 1대1로 다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없었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21번. 적색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세포 회로의 반응을 옳게 제시한 것은 이라 그랬는데 자, 적색빛이 눈에 들어오면은요. 일단 얘는 많이 흥분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적게 흥분하겠죠. 그쵸? 그리고 거기 16페이지에 밑에 박스에 있던 것들 네모로 이렇게 4가지 나눠져 있는 거 있죠? R 플러스 G 마이너 세포 회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R 플러스 G 마이너 같은 경우는요. 적색빛이니까 R 플러스니까 얘는 흥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G 플러스 R 마이너스 세포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억제가 돼야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B 플러스 Y 마이너 같은 경우도 얘도 억제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흥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어려워 보이기는 했지만 앞에 있는 표랑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는 바로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22번부터 해서 45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